정황을 보니까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교전 중지가 나왔을 때 저는 잠깐 의아했어요. 이스라엘에 온갖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도 테러만 협상 안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군대로 보지 않아요.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쟁 초기에는 자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방송사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교가 됩니까? 근데 비교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이번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작전 지도인데 네네네. 가자시티를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가자시티 안에는 이제 하마스를 이제 색출하는 작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간인과 하마스를 분리하는 그게 좀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이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력 공격을 감행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양상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도움을 받은 흔적들이 계속 나온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전에 보면은 뭐 북한의 불세투 미사일을 사용한 사진이 공개됐었고 북한이 이제 RP7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뭐 수출명이 F7이에요. 그게 또 이번에 사진에도 발견되니까 맞아.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설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중동 지역에 이제 RP7이라는 대전차 로켓을 그 뭐 선박에다 가득 실어서 판 적도 많아요. 엄청나게 중동에 흘러가 있고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마스와의 북한과의 직접 연계설이라기보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땅굴이 엄청나게 뭐 해서 뭐 이스라엘이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진 보도가 됐었는데 뭐 큰 고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야, 이런 땅굴을 파는데 북한의 기술 지원이 필요할까? 사실 이제 북한이 땅굴 기술, 뭐 우리 뭐 제 1, 2, 3, 4 땅굴 뭐 쭉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북한이 하마스에게 전수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 뭐 그러면 이제 베트콩이 전수해주도 해도 되죠.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쭙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10월 7일에 이제 하마스가 무력 공격을 감행했을 때의 아이언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마스가 그거에 뭐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포를 발사해서 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국면,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공중 강습을 해서 침투를 하고 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들을 이용해서 인질들을 납치하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침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북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뭐 다른 생각을 좀 하는데 그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침투할 때 사용했던 동력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그거 300만 원에 중고로 팔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뭐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 수작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접하고 그냥 모tor 하나 달아가지고 돌리면 되잖아요. 굳이 뭐 이거를 뭐 북한이 전술을 했다? 북한이 동력 엔진을 가진 패러글라이딩을 침투하는 모습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공개된 것을. 그리고 그다음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침투의 기본이잖아요. 북한이 뭐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이 대북 제재 와중에 그걸 위험을 뚫고 가가지고 뭐 현장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뭐 주장인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단지 무기가 넘어간 건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정말 대형 선박에 실어서 넘어갔던 것들을 주변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쪽까지 흘러갔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흘러갈 수 있는데 지금 하마스의 어떤 우리가 뭐 전쟁 작전의 한계점이라 하잖아요. 하마스가 오히려 뭐 교전 중지를 얘기한 거 보면 지금 작전 한계점이 온 거예요, 지금. 하마스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마스의 강점은 여론이에요, 여론. 국제적 여론이에요, 국제적 여론.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셔서 피해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항상 보복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 때문에. 그렇죠. 보복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인을 방패로 쓰기 때문에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스라엘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돔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막아준 거예요, 보복 공격을. 그러니까 이번에 6,600여 발 발사했고, 근데 이 중 900발만 날아왔죠. 그 하마스가 발사한 이제 로켓들을 보면 하마스가 자랑하는 가삼 로켓은 뭘로 만드냐? 수도관.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다가 철수하면서 수도관들이 있으니까 수도관을 캐요. 그걸 발사관으로 쓰는 거군요. 아니, 동체로 쓰는 거지. 발사관도 없어. 그냥 거치대에 세워놓고 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러면 거기다 고체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 줄 알아요? 질속의 비료. 그런 거를 혼합해가지고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날아갈 일이 있나? 물론 뭐 군용으로 쓰는 거의 122mm 뭐 단자 로켓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날아갔겠지.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6,600여 발을 쐈는데 그 중에 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날아간 게 900발밖에 안 되고 그 900발 중에 700여 발을 또 막았고 그럼 한 200여 발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언돔이 뚫렸네 하는데 아이언돔이 뚫린 게 아니고 뭐 정확한 표현하자면 아이언돔의 어떤 방어 역량을 초과한 겁니다. 초과. 우리나라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뭐 박격포탄이나 곡사포탄 이런 건 요격 못 하고요. 그렇죠. 북한의 240mm급 다연자 로켓을 요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작게 낮추면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든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방 예산이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이언돔이란 기본적으로 뭐 10km 최고 낮은 고도에서 방어하는 체계니까 우리나라도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를 양산을 이제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어 체계를 갖고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어 체계가 모든 걸 요격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국경을 세워놔도 이게 어이없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 군의 시사점도 커요. 이스라엘의 경계태세가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하면 어떤 군대입니까? 뭐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이 막 연상되면서 AI, 뭐 드론, 최첨단 이런 게 좀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2020년도에 이스라엘군의 변화 계획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투누파라고 하는 계획인데 예, 이게 모멘텀이라는 추진력이라는 뜻이에요. 뭐 저게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막 그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거 절단 나가지고 그냥 침투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그 스마트 장벽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군의 어떤 모멘텀 계획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AI라든지 그 ML, 기계학습이라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이스라엘군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오히려 인간을 전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인간의 어떤 사고를 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트로피 방어 시스템, 우리 뭐 세계 최고다 하면서 우리 그 레드백에도 뭐 넣고 뭐 K2 전차에도 넣어가지고 해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영상을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RP7을 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이언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볼 수 있다. 하면 뭐 360도를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결국 인간의 어떤 군인들은 항상 전투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지언정 그 기술에 오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플랜 B, 플랜 C까지 짜야 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보도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10조를 썼다고 나와요. 이 짧은 기간에. 그 스마트 장벽 맹신하지 말고 그 10조 돈 비용 가지고 또 군인들을 더 급여를 더 주고 현역을 더 유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과학기술 강군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측면이 좀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은 땅굴 전문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대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땅굴에 있는 이제 하마스 지휘부를 구속으로 모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하 공동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시내 보면 수십 킬로 되는 터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굴에 이제 지하에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통신 케이블. 지난번에 KT 화재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공동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도 이제 군망도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성만 쓰는 게 아니고 위성 통신도 하는데 그게 끊어져 보니까 합참에 이제 K6 망 들어봤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제 KR, 키 리졸브라든지 뭐 UFG, 을지 포커스 가디언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그 K6 망이 마비되면 우리가 통신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서브 대책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많이 미흡해요.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우리가 그 지하에서 작전 토끼몰이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완벽하게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 공동구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조라는 건 뭐냐면 출입구.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 침투했다 이러면 출입구를 양쪽 막고 토끼몰이 하듯이 이제 경멸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하 전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시가지 능력도 필요해요. 시가지 작전. 저는 이스라엘이 시가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장비 측면? 그 메르카바 전차 마크4는 중량이 지금 65톤 정도 늘어났어요. 방호 장비가 더 달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가전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 게 군인들이 이제 매복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나 이런 데 숨어서 RPG 쏘고 뭐. 네. 근데 이런 메르카바 장갑차 같은 경우는 전차 안에 이제 병력을 한 5-6명 또 탑승이 가능해요. 뒷문이 있어요. 거기서 그쪽에 뭐 전투병이 탑승할 뿐만 아니라 부상병도 그 안에 수송을 할 수가 있죠.
뭐 전차니까 보호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전차 자체는 엔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의 직각 공격에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좀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차 안에 박격포가 있습니다. 60mm 박격포인데 그냥 안에서 쏴요. 그냥 막 장전되면서 쏩니다. 직사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은폐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위로 뽕 하고 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전쟁이 이렇게 한 달에 막 수십만 발의 포탄을 쓰고 하는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고 스마트한 군대. 우리는 정확하게 표적만 때려서 다 적들을 제거할 거라는 게 허상으로 드러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모멘텀 계획에 오류라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익지를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맹신해 버리면 사람이 전쟁에서 사고가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교훈을 좀 도출해 봤는데 혹시 또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또 이번에 전쟁은 하마스가 뭐 괴멸 수준으로 갈 겁니다. 괴멸 수준으로 가더라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뭐 민간인만 12,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나의 그 가족이 무참하게 어떤 전쟁을 죽었기 때문에 복수, 증오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런 정치적인 논쟁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취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좀 배우고 우리 국방을 좀 더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산 쪽으로 좀 많이 마시잖아요. 혹시 최근 방산 쪽 들리는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딱. 재밌는 얘기 하나 딱. 일단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우리가 뭐 한일전이 될 거다. 아닙니다. 일본은 좀 뒤로 갔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스웨덴, 독일 하고 지금 우리나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가 절충교육 조건은 우리가 60조 팔면 60조를 사줘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묘안은 뭐냐면 캐나다는 지금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잠수함 정비 시설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제 현지 업체하고 같이 설계하고 지어주고 그 절충교육 조건을 이행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혹시 그 뭐 기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모셔서 이런 얘기들 그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